미국이 이제 베네수엘라 공습을 단행을 했고 마두로 대통령 체포에 대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야심,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베네수엘라와 가이아나 둘 다 겟했다, 얻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우리나라도 영향이 일부 있을 수 있다고 하니까 그 맥점을 잘 보시는 게 중요하실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베네수엘라 원유 매장량의 세계 1위입니다. 사우디가 2위인데 근소한 차이로 앞섰더라고요. 그런데 생산량은 21위에 불과한 흐름들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베네수엘라에서 원유를 수출하는데 글로벌 원유 수출량이 1%도 안 됩니다. 굉장히 적은 생산량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 그런 부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이렇게 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의 석유 시장에 대해서 야심을 그대로 드러냈고, 가이아나 같은 경우에는 베네수엘라와 가이아나의 그 뭐랄까요, 리스크, 분쟁, 그런 부분이 뭐였냐면 최대 산유주인 에세퀴보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어쨌든 베네수엘라 이쪽에서 정리되다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잠재적인 위협이 완화되면서 이 둘 다 얻은 영향력을 확대했던 그런 흐름들이 좀 크게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인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베네수엘라의 석유 시장에 접근을 하면서 이런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하는 정치적 혹은 경제적 여러 가지 국제 외교적 야심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미국의 셰일 붐이 종료가 됐고, 그리고 작년에 원유 생산도 피크였다라는 걸 인식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미국의 메이저 업체라고 할 수 있겠죠. 석유, 엑슨모빌과 쉐브론 같은 경우에도 이거를 이제 아는 듯이 미리 이렇게 흐름이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국 투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수합병을 제한하고 새롭게 신규 유전 개발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로 눈을 이미 돌렸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가이아나이겠고, 나미비아, 수리남 이쪽으로 이미 좀 눈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인식은 하고 있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발빠른 전략, 외교 전략, 자원국으로서의 개발 의지, 이런 부분을 표명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엑슨모빌과 쉐브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게 보여요. 쉐브론 같은 경우에는 베네수엘라의 핵심, 어떻게 보면 원유 생산 업체라고 볼 수 있고, 가이아나 같은 경우에도 엑슨모빌, 쉐브론이 주요 핵심 플레이어로 기업으로 자리 잡고 있는 바, 엑슨모빌 같은 경우에는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흐름들 나타났는데요. 이런 흐름들로 이후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미국 대형 석유 업체도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수익성의 측면에서 이런 부분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단기 유가, 그러니까 유가의 영향을 보면 단기적인 영향력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 이런 흐름들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미국 쪽에서는 생산량 이런 부분 때문에 항만, 선박 중심으로 수출을 제재하고 있는 상황이고, 말씀드렸다시피 베네수엘라가 원유 매장량이 1위이긴 하지만 글로벌 어떻게 보면은 수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게 하고 있기 때문에 워낙 방치해놨거든요. 20년 정도 노후가 된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이다, 이런 흐름이 있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중국 쪽에 조달 차질 문제가 생겨서 중국은 좀 이걸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베네수엘라 원유 수출의 80%가 중국향이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면 중국은 시선을 러시아나 아니면 중동으로 돌려야 될 가능성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원유, 굉장히 그동안 중국 쪽에서는 저렴하게 베네수엘라산 석유를 갖다 썼는데, 이제 그게 막아지게 된다면 원가 상승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농후해지면서 러시아, 중동상 그런 부분으로 이제 시선을 전환해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글로벌 국제 정세를 어떻게 또 변화시킬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우리나라의 떡고물이 좀 떨어질 수 있을까, 쉽게 얘기해서 이런 흐름을 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미국 정유사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이 큰 폭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은 아메리카 퍼스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하는
현재의 행보를 봐도 알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정유사를 팍팍 밀어주고 있는 와중에서 이런 건 뭐 말 안 해도 아실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왜 영향이 있을까? 아시아의 시장으로 눈으로 보면은 답이 나오는데요. 일단 중동 OSP가 하락하면 아시아 원유 가격의 부담이 완화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중동 같은 경우에는 즉 미국 쪽에서 중동 거 안 쓰고 베네수엘라산 이런 부분을 전략적으로 얻었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수출을 많이 못합니다. 그러면 중동 같은 경우에는 미국 향이 줄어드니까 아시아에 조금 더 공급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많아진다.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중질 원유라고 해서 중질 원유 같은 경우에는 좀 저렴한데 무거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싼 건데 그걸 이제 사다 정제를 잘 해서 잘 갖다 파는 그런 거를 보시면 되는데 중질 원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아시아 수출이 급증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시아에 캐나다 중질 원유도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급증하고 있는 상황인데 중동 것까지 온다? 이렇게 되면은 아시아 시장 입장에서 그리고 정유사 입장에서는 조달에 대한 선택지가 굉장히 넓어진다라는 부분에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원가 절감 효과가 극대화될 가능성 이런 부분을 좀 보셔야 된다라는 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부지리로 먹을 것이 있느냐 이렇게 좀 제목을 써봤고요. 트럼프 석유 시장의 야심, 금융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한 번에 쭉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베네수엘라의 영향은 제한적이다. 왜냐하면 글로벌 원유 공급, 매장량은 1위지만 공급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시장의 한 0.7%밖에 차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향은 제한적인데 그리고 또 공급 과잉 이슈가 있기 때문에 충격은 어느 정도 완화가 되면서 결국 영향은 이벤트성 뉴스로 끝날 가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됐습니다. 국제유가 주식시장 금, 달러 이런 부분 보셔야 되는데요.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러한 소란이 일어났기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는 거고 5에서 10% 단기적으로 봤을 때 상승 압력을 있을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충격은 완화가 될 것이다라는 이 연결고리는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도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슈는 지정학적 리스크는 경험적으로 봤을 때 빠졌을 때 기회였다라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할인율이 높아지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국면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 지수가 한 5에서 10% 조정 가능하지만 결국은 경험적으로 이렇게 빠졌을 때는 기회였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금 같은 경우에는 지정학적 리스크로 소란스러울 때 안전자산으로의 역할을 또 톡톡히 할 수 있는 매력이 있는데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온스당 4,500달러 돌파가 가능하다라는 거고 글로벌 경기의 급랭, 글로벌 경기가 갑자기 확 식는 게 없다면 과도한 랠리는 제한될 것이다. 이런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달러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강세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확실성이 확대가 되면서 안전통화의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수요가 좀 늘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군사비 부담도 있고요. 외교적인 마찰도 있습니다. 뭐 베네수엘라의 인프라 자원 이런 부분을 뭐 투자를 하겠다라는 흐름 나타나지만 사실상 낙후된 시설 굉장히 돈 많이 들여야 되고요. 시간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래서 난관이 좀 높다라고 분석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중기 달러 약세 흐름이 나타날 수 있고 달러 약세라고 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연준 쪽에서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이런 부분을 좀 더 받쳐줬을 때 이런 흐름 나타날 수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6년은 이제 정말 실적 대비를 탄탄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미국 증시의 마감 상황도 그렇고 우리 시장에 돌아가는 그런 패턴도 보면은 실적 관련해서 주가 회비가 엄청나게 엇갈리고 있거든요. 글을 오늘 머니코드에서 좀 다뤄드릴까 합니다. 실적 민감 장세가 지속이 되면서 옥석 가리기를 잘 하셔야지 포트폴리오의 스마일 모습이 달라질 텐데 종목을 그 실적 관련해서 압축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일단 미국 시장에서도 보면은 새해 첫 거래일의 흐름들 주시하실 텐데 반도체와 AI 테마주는 올랐는데요. 그런데 소프트웨어와 일부 대형 기술주는 떨어지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만 이 간극 이런 부분은 확실히 실적 때문이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가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칩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를 것이다라는 기대감, 그런 부분이 나타나면서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 이런 부분이 탄탄히 받쳐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대표적으로 오늘 뭐 삼성전자 급등, SK하이닉스 추가적인 강세 이어가고 있는데 마이크론이 10% 넘는 급등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1984년도였다고 해요. IPO 이후에 사상 최고치의 흐름을 보이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고요. 번스타인 같은 경우에도 디램과 낸드 가격은 지속적으로 오를 것으로 보이니 목표 주가를 상향했는데 $330까지 올려 잡았다라는 부분입니다. 월가에서는 공통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하드웨어 기업들이 원재료 가격이 나중에도 급등할까 봐 지금 서둘러서 재고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공격적인 구매, 이런 표현이 이걸 반영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K반도체가 정말 기록을 넘어서 또 기록을 내고 있다는 것이 11월 이어 12월 역시 수출입 월 기준으로 사상 최대 수출을 기록을 했다는 점에서도 정말 K반도체의 위력, 갑 중에 갑이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반도체주 여기다가 이제 점검을 했습니다. 웨스턴 디지털이나 샌디스크, 엔비디아 이런 부분이 올랐고 AI 데이터 센터주도 올랐는데 결국 이익과 매출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잡아줬거든요. 관련주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프트웨어와 일부 대형 기술주는 떨어졌거든요. 그 이유는 AI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마진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에서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주가, 그러니까 매력도가 지금 작아지고 있습니다. 일부 투자회사는 또 올해 매출 전망을 보수적으로 평가하기도 했고요. 중요한 게 옵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기업을 두고 풋옵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옵션은 권리인데 떨어질 것에 베팅을 하는 거잖아요. 그 거래가 이제 급증되고 있고 이후에 조금 더 말씀드리겠지만 알고리즘, 컴퓨터 이런 부분으로 이제 자동적으로 매매하는 거라고 쉽게 보시면 되는데 매도도 유입되면서 수급적인 부담이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주가를 쪼그라뜨리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앞서서는 마이크론이 10% 급등했다고 했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2% 떨어지고 있는데요. 모건 스탠리의 대형 소프트웨어 최선호 종목이긴 하지만 지금 시장 수급 같은 경우에 소프트웨어에서 반도체, 대표적으로 마이크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부분 되겠습니다. 반도체로 이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투자를 확대하는데 수익성에는 항상 의문인 기업들, 이런 부분은 확실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고스란히 보여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다음 페이지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점검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오늘 뭐 삼성전자가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오르는 이유도 이쪽에 대한 심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쓰여진 이런 부분이 결국 수많은 글로벌 시장에 참가하는 투자자들이 결국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오를 것이다라는 거에 현재 베팅을 하고 있다라는 단적인 예를 여기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옵션 시장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반도체 콜옵션 매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인즉슨 콜옵션은 권리인데 반도체 주가가 뛸 것에 베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매수가 급증한다는 거 수급 효과가 붙어주니까 반도체 주가 오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게 OTM 콜옵션 매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웃 오브 더 머니라고 보시면 되는데 외 가격 콜 옵션이라고도 하거든요. 이 얘기인즉슨 아주 쉽게 하면 지금은 수익권에 다다르지 않은 값싼 가격이지만 결국은 크게 베팅해서 크게 먹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반도체 주가가 이렇게 뛸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과감하게 콜옵션의 매수에 돈을 베팅하는 흐름들, 이런 흐름들이 급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사롭게 작게 먹는 게 아니라 크게 갈 거니까 크게 한번 베팅해 보겠다. 강하게 주가가 뛰어오를 것이다라고 확신하는 투자자가 할 수 있는 하나의 옵션 그 권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OTM 콜옵션 매수가 현재 급증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방증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예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들을 봤을 때 반도체주, 특히 이제 메모리 관련주가 포함이 되겠는데 실적 시즌까지 주가가 오를 것이다. 이 기대 심리가 고스란히 반영돼 있구나. 이렇게 시장 전문가들은
판단하는 듯 했습니다. CTA 펀드라고 예전에 머니코드에서 한번 말씀드린 데가 있는데요. 컴퓨터가 알아서 매매해주는, 알고리즘이 매매해주는 그런 패턴인데 이것도 역시 반도체 매수를 확대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아시아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 반도체 순매수가 늘고 있고 기관도 포트를 재정비하는 게 결과적으로 수급 효과가 강화되고 있다. 수급은 어떤 재료에도 우선한다라는 시장의 논리가 있잖아요. 이런 흐름들이 고스란히 지금 작용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작년 4분기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IT 반도체 이런 부분이 실적을 견인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으면서 11월 이후에 시장 색깔을 확 바꿔놨습니다. AI 테마 같이 오르는 거에서 마진율이 축소되거나 투자를 했는데 실적이 안 나올 것 같은 기업들 완전히 도태되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결국 마진율과 수익성을 중시하는 그런 시장 색깔을 바꿔놨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분기점이었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팩트셋에서 시장 조사 업체입니다. S&P 500 영업이익이 한 8% 정도 증가할 것으로 봤는데 IT 섹터 그 중에서 25% 성장할 것이라고 봤으니까 결국 이런 흐름들이 시장을 이끌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아침 하나증권에서 투자, 소비, 이익에 집중하는 전략을 펼쳐라라고 얘기하면서 S&P 500 지수의 관심주 그리고 국내의 관심주 이렇게 언급을 해놔서 좀 정리를 깔끔하게 해드리겠습니다. S&P 500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좋아지면서 밸류의 부담을 좀 낮춰주는 PER 하락이 나쁜 게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밸류가 좋아지고 기업 가치가 좋아지다 보니까 지금 있는 주가의 자리가 좀 저렴하게 느껴지는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잘 봐야 되는데 결국 이익 성장에 받쳐줘야 된다. 데이터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그게 실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익 성장 종목이라고 하면서 대표적으로 M7 중에서는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얘기했고요. 그 외의 종목들 언급해드렸으니까 이 부분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보면 삼성전자가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그 외에 관심주들 쭉 적어놨는데 국내는 좋아질 수 있는 걸 두 가지로 하나증권에서는 언급을 했습니다. 뭐냐면 미국 쪽에서 투자하는 거 그리고 중국 쪽에서 주문하는 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미국 쪽에서는 블룸버그 미국 캐펙스 지수라고 해서 투자, 설비 투자 얼마나 하는지 지표이고 중국 쪽에서는 신규 주문 평균 지수라고 해서 주문을 얼마나 많이 하는가 우리나라 거를 그러면 매출과 영업이익의 증가폭 이런 부분을 엿볼 수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 좀 보시고요. 그 기준 하에 언급된 그런 종목들이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율단에서도 궁금하신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이제 환율이 떨어졌을 때 이러한 종목들 대표적으로 헬스케어, 유틸리티, 반도체화, 반도체는 또 들어가 있고요. 또 제약바이오 섹터, 헬스케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게 또 유리하다라고 언급이 됐습니다. 올해 글로벌 시장의 성장축은 확실히 미국에서 투자하는 거, 중국에서 소비하는 거, 그 양축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올해 가치주를 주목해야 된다는 이유도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 공식이 있다고 하는데 연간 기대 수익률이 11에서 12%로 언급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15%가 안 됐을 때 지금 안 되는 거잖아요. 11에서 12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은 오히려 가치주 수익률이 성장률 수익률보다 더 높았다고 합니다. 여기 그 써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일 때 앞으로 기대 수익률이 한 11에서 12일 때 우리는 가치주를 좀 봐야 된다. S&P 500 기준으로 이런 부분도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증권에서도 요즘에는 이제 정답을 알려달라 이러는 분들이 많아서인지 이런 몇 선 이런 부분을 좀 잘 언급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국내 주식 탑 10, 해외 주식 탑 10 이렇게 가려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탑 10에는 이런 부분이 좀 담겨 있다라는 좀 말씀드리고요. 요건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반도체 쏠려 있는 게 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성장주, 로봇, AI, 헬스케어 이 추가 상승 동력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대신증권에서는 얘기를 했고요. 지금 삼성, SK하이닉스 주도주 이런 흐름에서 4분기와 작년 4분기 그리고 올해 연간 이익 전망이 레벨업되면서 여기 단위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국내 증권사가 133조 원까지 밴드 상향이 됐다라는 말씀드렸는데 대신증권은 104조 원 그리고 SK하이닉스는 87조 원 정도로 예상한다라는 부분이고요.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의 반도체는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외에 반도체 아닌 종목으로 순환매는 좀 가능하다라고 언급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얘기 나온 게 이제 로봇 제약 바이오 이쪽이고요. CS2026 이제 본격적으로 막을 엽니다. 그리고 JP모건 헬스케어 그런 두 축에 상승 모멘텀이 있는 이벤트 있기 때문에 이를 주목하라라고 하면서 순환매 장세에서 어떤 섹터에 대입해서 봐야 되는지 언급했으니까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해외 주식 같은 경우에도 10개 적어놨어요. 대표적으로 알파벳, 아마존, 브로드컴, 팔란티어 들어가 있으니까 보시고요. 그리고 1월 효과 기대 이런 부분이 잘 맞춰질 수 있을지도 점검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하나증권에서 또 제약바이오 새해 첫 달 어떤 부분을 언급하면 될지 코스피와 코스타 나눠서 각각 탑픽을 가려놨거든요. 대표적으로 코스피에서는 한미 약품을 언급을 했습니다. 이제는 올해 들어서 2026년도 제약바이오가 중요해지는 해가 될 것이다. 연구원들이 하나같이 좀 얘기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JP모건 헬스케어에서 이제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파트너사에서 긍정적인 톤을 언급한다면 이건 앞으로도 유의미한 주가 상승을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또 국산 비만 치료제 이런 이벤트도 대기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최근 1조 이상의 추가 수주와 그리고 미국 설비 투자 소식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 반응 굉장히 미적지근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월 실적 그리고 JP모건 헬스케어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는 JP모건 헬스케어에 거는 기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비전이나 육공장 착공 소식 이런 부분은 여전히 모멘텀이다라고 언급했고요. 코스닥은 알테오젠과 인벤티지랩입니다. 원래는 작년에 추가 기술 이전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2월 됐습니다. 그래서 1월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언급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원화 강세 이야기, 그러니까 환율이 떨어지는 거 원화 강세잖아요. 요게 될 수 있을까인데 일단 하나투자증권에서는 뭐 이렇게 환율 하락은 제한적이다 언급을 했습니다. 물론 연말 기획재정부에서도 외환시장의 안정적인 대책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연간 50원 하락 여지는 있다라고 하지만 당분간 즉각적인 반영은 제한될 것이다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언급을 해드릴 거고 워낙 강세 요인이 있습니다. 경상수지 흑자가 나거나 외국인 투자자가 유입이 되거나 한미 금리 격차가 확대되는 그런 이슈 때문인데 국내 증시에 이건 좀 계산을 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리면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이 10조 원 정도 팔아치우면요. 달러 원 환율이 24원 정도 오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워낙 약세의 요인이겠죠. 그리고 중요한 게 한미 금리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 이런 부분인데 정책 금리 격차가 1%포인트 축소가 됐을 때 약 16원 정도 오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워낙 약세입니다. 워낙 강세를 바라보시는 분들은 이러한 이슈를 뒤집어서 생각하셔야겠죠. 그러니까 외국인이 매수를 해야 되는 거고 한미 금리 격차 이런 부분도 확대가 돼야 되는 거니까 축소가 되면 오른다고 했으니까 이 공식은 잘 살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틀라스이죠. 여기 사진을 보면은 차세대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그동안 우리는 영상으로 봤었는데 실제 시연하는 모습을 이 현장에 가 계신 분들은 봤어서 너무 부럽습니다. 어쨌든 미 라스베이거스 컨퍼런스 무대에서 공개가 됐고요. 손 흔들어서 인사도 하고 율동도 하면서 미래 비전을 확실하게 심어준 오늘 기점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이들이 이 로봇을 보면서 환호성이 터졌다라고 하는데 일단 주요 사양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AI 두뇌, 이 부분은 엔비디아 칩에 기반한 AI 구동 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굉장히 유연하고 사람 같은 느낌. 우리가 예전에 로봇을 보면 굉장히 딱딱하고 어디인가 불편하고 더 성능이 좋아져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만 아틀라스는 좀 달랐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능형 손, 자유도 그리고 운반 능력 이런 부분에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일단 지능형 손은 촉각 센서 기반의 힘 조절. 그래서 어떤 동작을 할 때 알맞은 세기, 그런 압력으로 움직이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로봇을 봤을 때, 아틀라스를 봤을 때 좀 자연스럽구나, 그런 부분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키나 무게 같은 경우에는 188, 그러니까 성인 남성 기준으로 굉장히 좀 큰 키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한 90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자유도가 총 56개의 관절 자유도를 갖고 있어서 굉장히 부드럽다라는 부분 한 번 더 강조해드리면서 영상을 저도 봤거든요. 그런데 몸이 360도 회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메라나 센서에 360도 돌아가면서 모두 인지하면서 작업을 할 수 있겠구나. 훨씬 혁신적인, 그리고 무엇보다도 효율, 효능 이런 부분에서 더 강력해질 적구나, 이런 부분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구동 방식 같은 경우에도 유압식에서 탈피를 해서 완전히 전기식으로 전환해서 효율성을 좀 배가시킨 그런 결과물은 나왔고요. 이게 또 신기하더라고요.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4시간 지속적으로 작동을 하고, 아틀라스 같은 로봇의 경우에는 하루 정도면 대부분의 학습을 해서 뭔가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연산 능력도 지니고 있다고 하는데, 스스로 배터리가 없어질 것 같다라고 하면 충전소 가서 배터리 충전해서 다시금 작업을 재개하는 그런 것까지 원스톱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좀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운반 능력 같은 경우에는 최대 50kg까지 들 수 있고, 약 30kg를 지속적으로 운반을 할 수 있다는 데에서도 향후 산업 현장 곳곳에서 쓰일 가능성이 높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도달 범위, 이건 뭐냐면 손을 치켜 올렸을 때 높이 최대 약 228cm까지 올릴 수 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가용 범위가 넓은 겁니다. 왜냐하면 로봇의 몸이 360도로 돌고, 또 손을 뻗쳤을 때 높이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자세 균형, 그립감, 실시간 자동 조정된다고 하고, 소재도 경량화되면서 굉장히 알루미늄이나 티타늄 이런 부분으로 가볍고 그리고 성능이 좋을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졌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현대차는 이제 로봇 기업으로서 기업 가치가 재평가되지 않을까.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시죠? 바로 저 그림인데요. 아틀라스에 대한 미래, 그게 곧 현대차가 짊어질 앞으로의 미래 비전, 이런 부분을 고스란히 보여줬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현대차 그룹에서 또 연구형 모델을 이제 공개했다. 이 부분이 뭐냐면 차세대 모델을 앞서서 핵심 어떻게 구동이 되고 어떻게 쓰일 것인지 연구, 그 말대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로봇은 어떤 거겠구나라는 걸 미리 짐작할 수가 있는 거고, 아틀라스 전에도 이렇게 귀여운, 이건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사족 보행 로봇인데요. 5마리의 스팟이 무대 위에 또 올라서 완벽한 군무를 또 선보였다고 합니다. 이렇다 보니까 현대차 그룹은 휴머노이드 최대 피지컬 AI, 그러니까 피지컬 AI는 결과적으로 로봇이나 자율주행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그게 가장 강점을 지닐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의 시장이 이쪽에 달렸구나라는 걸 내심 생각하게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아틀라스 개발형 모델, 이런 부분으로 휴머노이드 양산, 이런 부분이 앞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이면서 이런 로봇들이 산업 현장 많은 곳에 이제 곳곳이 배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로봇 메타 플랜트 응용 센터를 설립을 한대요. 여기에서 아틀라스가 앞으로 더 좋은 로봇이 되기 위해서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로봇들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가 2026년도니까 약 2년 뒤에 현대차 미국 공장에 투입될 수가 있고, 2030년도 같은 경우에 부품 조립 영역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현대차의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한 4, 5년 전이었죠. 일본 소프트뱅크로부터 지분을 흡수하면서 로봇 기업으로의 변신을 알린 바가 있습니다. 현재는 그때 당시에 80% 지분을 확보했고, 더 늘어서 현재는 87% 이상 지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때 결정이 잘한 거라는 걸 오늘 주가가 또 말해주고 있지 않나 싶은데, 현대차는 그동안 사실 만년 저평가된 기업으로서 굉장히 우울한 주가 흐름을 보였다가 이 로봇이라는 부분을 장착하고서 다시 한번
뛰어오르는 그래서 오늘도 신고가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다라는 점. 네, 차익 실현 매물이 있지만 또 매수에도 강하게 붙는 흐름들이 차트에서 보이더라고요. 이 부분도 잘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은 이제 젠스나 CEO가 어떤 얘기를 CS 2026에서 할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을 것 같은데 저도 봤습니다. 6시부터 시작했는데 6시부터 쭉 봤는데 새로운 얘기가 도무지 없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심심했거든요. 그 사이에 어떤 기사도 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만한 이슈는 바로 이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이 얘기 하자마자 주가가 약간 반영을 하면서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뭐냐면 엔비디아의 첫 자율주행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올해 도로에서 볼 수 있다고 하니까 좀 기대는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엔비디아는 벤츠와 협력을 하기로 했고요. 엔비디아와 벤츠의 역할을 좀 나눠서 설명을 해드리면 엔비디아는 2개의 자율주행 스택,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 안전정책 엔진과 무선 업데이트를 하고 운영하는 그런 부분을 이제 담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벤츠 같은 경우에는 차량 하드웨어 플랫폼을 제공한다. 그래서 이 둘이 협력을 해서 엔비디아 첫 자율주행차 올해 도로에서 볼 수 있다. 이게 이제 골자이고요. 대부분의 차량들이 그리고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제 젠스낭 CEO의 비전은 이겁니다. AI 기반의 자율주행 플랫폼을 갖다 주겠다라는 부분이고요. 올해 보면 1분기는 미국에서, 2분기는 유럽에서, 그리고 3분기, 4분기 시점에 아시아에서 좀 예정되어 있다라는 기간적인 부분까지 나왔고 이렇게 된다면 이제 자동차, 반도체, 로보틱스 시장 판도에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가능성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엔비디아는 핵심 기술을 2가지로 언급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자율주행 AI 모델이고요. 2번째는 이제 규제와 안전 검증인데 어떤 얘기냐 보면은 자율주행 AI 모델은 이름이 알파마요 스택입니다. 그런데 이게 차가 이제 막 주행을 하면서 스스로 판단하고 운행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AI 두뇌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카메라와 센서를 인식하면서 움직이게 됩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라는 거에 굉장히 중요한 무게가 실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2번째는 규제와 안전 검증인데 굉장히 자율주행에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고가 일어나면 안 되고 돌발 변수에 잘 대처를 해야 되는 것이 진정한 자율주행 시대의 핵심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동차 그리고 그걸 만들어내는 제조사들의 역할이죠. 그런 부분에서 클래식 AV 스택이 바로 이제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고 소프트웨어 스택 이중 구조라고 해서 서로 2개의 소프트웨어가 서로 감시하고 서로 이런 환경에 적응해서 결과를 도출해내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2026 CES에서 이런 부분이 중요한 골자로 시장에서는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CES 2026 물론 영상으로 봤지만 이를 함께하면서 저는 현대차가 다시 보이던데 시청자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안 그래도 현대차나 현대모비스나 기아 줄줄이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국내 증권사의 흐름이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현대차 그리고 기아 같은 경우에 하나투자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상향했는데요. 현대차가 34만 원으로 올려 잡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현대차는 장중에 33만 원 선을 터치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라는 점 말씀드렸고요. 현재는 장중 8% 정도 올랐다가 급등했다가 2%, 2% 상승폭을 좀 줄이는 흐름들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투자증권에서는 현대차를 수익성 저점을 통과했다라고 하면서 밸류 리레이팅을 준비할 시점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물론 4분기 영업이익은 기대치 어떨런지 모르겠지만 1년 전보다 한 5% 정도 줄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미국 관세 25% 영향권 안에 있거든요. 그러나 올해부터는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 점진적으로 이익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는데 관세 영향도 있습니다. 25% 작년이었지만 이게 15%로 줄잖아요. 그래서 비용 부담이 좀 일정 부분 완화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기업 가치,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재조정에 대한 분기점이 그걸 결정하게 될 전망이다. 이런 부분이고요. 앞서서 CES 2026 말씀해드렸고 아틀라스 로보 공개된 그런 모습도 보여드렸지만 모빌리티, 로보 신기술 이런 부분을 전시하면서
이게 앞으로 여러 기업들, 사실 현대차에 로봇을 주문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중 비즈니스 구체화가 잘 실현됐을지 이 여부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더해서 기아 역시 15만 원으로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신차 효과와 증익 흐름 이런 부분이 좋게 전환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룹 미래 모빌리티 사업이 구체화되면 밸류업에 대한 기대가 생길 것이다라는 일맥상통한 그런 느낌이 드실 것 같습니다. 또한 신한투자증권에서는 현대모비스도 목표 주가 상향하는 흐름들이 있었는데요. 제조, 로봇, 골든크로스 전망, 긍정적인 그런 멘트 담아놨고요. 이게 이제 제목이었고요. 그리고 CS2016 아틀라스의 액추에이터, 관절 역할을 합니다. 굉장히 스무스한 로봇이 됐다라는 걸 좀 말씀드렸는데 그 공급 역할이 조금 더 주목된다라고 하면서 현대모비스 오늘 또 장중에 52주 신고가 경신했으니까요. 앞으로의 키 높이가 얼마나 더 클 수 있을지 앞으로 현대차 그룹주 관심 있게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6거래일 만에 조정. 외국인이 한 470만 주 정도 팔더라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는 9거래일 만에 조정. 이 얘기인 뉴스 8거래 연속 쉬지 않고 달렸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럼 어느 정도 쉴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 하실 수가 있어요. 오늘 그리고 삼성전자는 장중에 오늘 마이너스이긴 하지만 그래도 52주 신고가를 다시 한번 터치한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KB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오늘 아침에 낸 증권사 보고서거든요. 18만 원으로 냈는데요. 국내 증권사에서는 가장 높은 어떻게 보면 목표 주가 상단을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KB증권이 올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을 123조로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이 기존보다 한 27% 정도 올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유는 당연히 이제 반도체에 있는데 반도체 영업이익이 105조 원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더라고요. 이거는 4배가 증가한 그런 성장 규모입니다. 1월만 하더라도 특히 지금이죠. 디램과 낸드 수요가 공급을 30% 이상 상회하니까 괜찮은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HBM도 주목을 하더라고요. 일단 1분기에 엔비디아, 구글, 빅테크 이쪽에서 굉장히 까다로운 퀄 테스트 이런 부분을 진행을 했습니다만 최고점을 받은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최종 품질 승인이 될 것이다라는 예상이 있기 때문에 2분기부터 출하량이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KB증권에서는 연결을 했고요. 이거와 별개로 에이직 반도체라고 해서 대표적으로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HBM3 주문량을 늘리고 있어서 HBM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망이 그렇다는 거고 그렇다면 이제 어떤 데이터를 얻을 수 있을까 보아하니 올해 HBM 출하량은 작년에 비해서 3배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장 점유율 같은 경우에도 2배를 뛸 것으로 보이는데 35% 정도 전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쟁사 대비 44% 할인율을 받고 있대요. 그래서 글로벌 디램 업체 중에 최저 밸류여서 목표 주가를 이렇게 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고요. KB증권이 18만 원이었고 오늘 아침에 키움과 DS투자증권에서도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상향했는데요. 그게 17만 원으로 동일했다라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CT가 삼성전자를 20만 원으로 목표 주가를 제시를 했잖아요. 그거보다는 사실 낮긴 합니다만 국내 증권사 점차적으로 눈높이가 높아지고 있다는 굉장히 중요한 신호라서 알려드렸습니다. 이게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얘기인데요. 이렇게 목표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서버용 디램 가격에 있다라는 부분인데 지금 서버용 디램 가격을 최대 70% 인상해서 고객사들과 협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다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4분기 대비해서 그러니까 작년 4분기 대비해서 70% 올린 가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갑 중에 갑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서버용 디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물량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물량이 이제 타이트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제조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갑 중에 갑이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앞서서도 잠시 언급해드렸듯이 엔비디아 그리고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국 쪽에서 중국 수출 그 칩 관련해서 그런 걸 좀 허용하면서 HBM3E 생산을 좀 해달라, 생산을 하겠다 여기에 좀 목을 메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 주문 확대 이런 열기가 느껴질 수밖에 없고 이건 이제 D램을 적층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D램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 마이크로소프트도 추론형 AI 서비스를 확대를 하면서 이쪽에 이제 범용 드램 수요가 늘어난다. 이렇게 구조적인 연결고리 좀 나눠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러면서 삼성과 SK하이닉스 올해 합산 영업이익은 더 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작년 대비해서 3배 정도 늘어날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메모리 슈퍼 호황에 따른 수혜주 이런 부분에 있고 서버용 D램 가격 이런 구조적인 협력 그리고 구조적인 협상 가격에 대한 지속적인 상승 이런 부분에서 눈여겨볼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해드립니다. 트랜스포스라고 해서 시장 조사 업체인데요. 여기도 올 한 해 특히 1분기 메모리 시장을 좀 평가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AI는 이제 학습에서 추론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HBM과 선단, DDR5 공정 난이도는 좀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부분으로 전환이 되면서 오히려 일반 D램 쪽 이런 물량 캐파를 이쪽으로 가져가면서 이 공급을 이제 흡수해 가는 거죠. 그래서 빨대 효과다 이렇게 좀 표기를 해놨더라고요. PC와 스마트폰 수요는 부진하지만 그래도 공급자 생산 조절 이런 부분이 지속이 되면서 그 갑 중에 갑이라고 할 수 있는 가격 주도 장세는 지속이 될 것이다라는 가능성 언급이 되고 있고요. 여기서 눈여겨볼 게 주요 메모리 가격 전망이었습니다. 보시면 일반 D램이 전분기 대비해서 한 60% 늘 것으로 보이고 낸드 플리스가 38%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 서버 D램이 최대 상승폭을 보일 것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60%인데 지금 서버와 HBM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수급 불균형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시면 낸드 품목 중에 최대 상승폭을 보일 것이 소비자용 SSD예요. 근데 AI 데이터 센터 이런 부분으로 수요가 집중이 되면서 뭔가 소비자용 SSD를 만들어낼 여력이 좀 줄어들게 되니까 공급은 굉장히 타이트해지면서 이런 부분 가격 상승 요인이 될 수 있잖아요. 비슷한 논리입니다. 그래서 소비자용 SSD에서 40% 이상 전분기 대비해서 메모리 가격이 늘 가능성이 있다라는데 결국 서버 드램이나 소비자용 SSD는 수급 불균형에 의한 가격 상승, 가격 인상 전망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점 점검해 드립니다. 네, JP모건이 SK를 좀 분석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SK도 이제 연결해서 스토리텔링을 하다 보니까 한번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JP모건에서는 SK를 기존의 목표 주가를 23만 원으로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꽤 높여 잡았습니다. 35만 원으로. 그런데 그 이유는 제목에도 제가 써놨지만 반도체 자산 비중 이런 가치에 대한 긍정적인 점수를 매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화학은 좀 떨어지고 반도체 자산 비중을 높이는 이런 부분에서 기업의 가치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었고요. 주주환원 정책 같은 경우에도 자사주 25% 소각 가능성은 있는 상황이고 SK 에코플랜트 올해 IPO 이런 부분을 좀 목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순이익 전망치 그런 부분을 전망치 대비해서 76% 오를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반도체 업황 개선에 따른 수혜주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SK도 관심 있게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LSA에서 조선주 올해 어떤 걸 눈여겨보면 좋을지 쭉 정리를 해놨는데 이건 이제 결론만 말씀드리면요. HD 현대중공업 이 되겠습니다. 84만 7천 원으로 강력 매수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여타 하나오션이나 HD 한국조선해양이나 삼성중공업 대비해서 조금 더 매력적인 부분을 언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해군 군수 지원한 프로젝트 이런 부분에 유력한 후보다라고 얘기를 했고 생산 능력이 워낙 다른 경쟁사 대비해서 압도적인 차별화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방산 테마를 업고 간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HD 현대중공업은 이제 조선 플러스 방산 테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건 여기까지 좀 설명해 드리고요. 마지막 페이지 만나볼게요. 금을 주목해야 된다는데 어제
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베네수엘라 석유 시장 진입에 대한 야심, 그리고 이게 전반적으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지 머니코드에서 자세하게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상상인증권에서 유가보다 금을 주목하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일단 앞으로 추가적으로 군사 행동이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늘 가능성이 있는데 미국이 추가적으로 공격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게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미국을 보면서 힘으로 다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지금 내관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럼 대만도 우리가 힘으로 정복하면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복잡하게 꼬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상의 증권도 역시 대만 리스크가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중국의 리스크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조금 더 강해질 수 있다라는 게 이 리포트의 골자였고요. 이미 우리는 경험해 봤듯이 2003년 이라크 전쟁 때 90일간 유가 상승폭을 보니까 6%밖에 안 됐대요. 그런데 금은 7.6%로 유가를 웃도는 그런 수익률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추가적인 군사, 유가 같은 경우는 큰 영향이 없어도 앞으로 지정학적 리스크, 추가 군사 행동에 따른, 그리고 중국이 대만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돌변할지에 따라서 금, 안전자산으로서의 그 역할과 그리고 가격 상승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 주목하라라는 전망 보고서였으니까 이 부분까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맥쿼리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굉장히 대폭 올려잡았다. 이게 좀 시사하는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페이지에 배치를 해봤습니다. 일단 삼성전자는 24만 원으로 올렸거든요. 이게 종전 가격 대비해서 37% 올린 그런 목표가 되겠습니다. 시티가 20만 원이었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삼성전자 국내 증권사 목표 주가 상단 18만 원짜리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후에 삼성전자에 대해서 조금 더 브리핑을 해드릴 텐데요. 어찌됐든 그 상단을 넘어서 24만 원짜리가 나왔다. 맥쿼리에서 굉장히 좀 의미 있는 분석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SK하이닉스는 기존 80만 원에서 112만 원으로 올려잡았는데 딱 봐도 많이 올려잡았잖아요. 그러니까 40% 정도 올려잡은 흐름들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올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과연 얼마나 큰 실적을 거둘 것인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 이렇게 올려잡은 이유를 보니까 실적단에서도 의미 있는 변수, 기대치 이런 부분을 좀 반영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단 올해 그리고 내년 이런 영업이익 예상치를 써놨는데 내년은 너무 많이 간 것 같고요. 올해만 보면 151조가 될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136조가 넘을 것이다. 맥쿼리의 전망이고요. 그래서 올해와 내년 영업이익 전망치 대폭 상향했다. 삼성전자 단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 SK하이닉스는 슈퍼사이클에서 메모리 주가는 실적이 성장한 다음의 후행 지표이다라고 또 언급을 했습니다.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팔지 못하고 그리고 조금 더 기다리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이라도 진입을 해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또 한 번 52주 신고가를 쓴 배경이 아닐까 싶고요. 그런 흐름에서 앞으로 주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인 의견을 종합해 보면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메모리 반도체의 최강자입니다. 기록적인 이익 성장이 예상된다라는 부분이었고요.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도래하면서 심각한 공급 부족에 따른 ASP, 평균 판매 단가 상승 이런 부분이 목표 주가를 자꾸 올리는 흐름들 연출되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뉴욕 시장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포인트가 나왔습니다. 이게 또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이고 앞으로도 반복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한번 좀 정리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젠슨나 엔비디아 CEO가 말 한마디 하는 것 따라서 주가의 운명이 좌지우지된다. 이거 결코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걸 보시면 고스란히 느끼실 수 있는데요. 제가 적어드린 이 종목이 모두 젠슨나 엔비디아 CEO가 얘기해서 올랐거나 내렸던 그런 종목이거든요. 일단 이 페이지는 오른 종목을 위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젠슨항 발언에 테마 장세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적었고요. 테마 장세라는 거 이제 수급이 쏠리면서 각종 들쭉날쭉하는 흐름들을 나타나는 거잖아요. 보시면 될 것 같고 정작 엔비디아는 좀 빠졌죠. 이건 이제
뭐 이후에도 나오겠지만 경쟁사들이 경쟁이 좀 치열해지고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 뭐 갖다 붙이기 마련입니다만 어쨌든 그런 이슈 때문에 엔비디아는 떨어져서 마감됐습니다만 젠슨항 엔비디아가 언급한 기업들의 흐름들은 이렇게나 오른 흐름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샌디스크 아실 겁니다. 주가가 무려 27% 급등하면서 마감하는 흐름들이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젠슨항 엔비디아 CEO가 메모리가 중요하다라고 언급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AI 시대의 추론, 에이전트 AI 이게 핵심 모멘텀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월가에서도 그동안 AI의 핵심 인프라, 앞으로는 스토리지 쪽으로 메모리로 확장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는 있었고요. 그동안 샌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고성능 제품을 출시했고 장기 공급에 대한 계약 이슈 전했고 그러면서 견조한 수요가 바탕이 되는 흐름들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오늘 엔비디아 CEO가 이렇게 말해주니까 같이 뛰는 흐름들이 나타났고요. 대표적으로 스토리지 기업이라고 하잖아요. 월가에서 AI 수혜는 스토리지 기업을 중심으로 형성될 것이다라고 언급했듯이요. 관련주 그러니까 웨스턴 디지털, 시게이트 등등이 급등 두 자릿수 상승해서 올랐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크론도 10% 넘게 급등했습니다. 작년 메모리 기업 중에 왕이었다라는 말씀을 S&P 500 지수 기준으로 탑 10을 언급해드렸을 때 또 한번 분석해드린 바가 있는데 엔비디아 CEO가 루빈 4세대 이제 이게 CES 2016에서 공개가 됐잖아요. 그 루빈 보드를 막 설명을 하면서 마이크론의 부품이 탑재가 됐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오르 흐름들이 있었고요. 이 팔란티어도 올랐는데 젠슨항 CEO가 엔비디아의 플랫폼이 이제 팔란티어에 통합돼서 보존이 되고 있었다. 그러니까 둘의 연계 관계를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앞으로 상업용 매출이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실리면서 오르면서 마감이 됐다라는 점입니다. 또 스노우플레이크는요, 세계 최고의 데이터 플랫폼이다라고 언급해서 올랐고 서비스 나우 같은 경우에도 세계 최고의 서비스 플랫폼이다라고 언급해서 올랐고 이런 모멘텀이 있었습니다. 넷앱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검색 시스템에 적용이 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우버 한 6% 가깝게 상승해서 마감이 됐거든요. LG전자 우리나라 게 있습니다. 서브 로보스틱스 로봇을 활용해서 음식 배달 플랫폼 이 관련해서 또 언급을 했는데 관련해서 이제 올렸다 이런 부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엔비디아 젠슨항 CEO의 수혜주의다 이렇게 언급해도 틀리진 않을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떨어진 종목도 있었습니다. 보시면 테슬라입니다. 어제 CS 2026에서 젠슨항 CEO의 강연을 쭉 일목요연하게 머니코드에서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일단 엔비디아가 사고하는 자율주행 스스로 판단해서 운행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제 도로에서 달릴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알파 마요 오픈 소스를 공개를 했습니다. 이 부분 핵심 기술력에 대해서도 두 가지로 분석해서 어제 말씀드린 바 있고요. 어쨌든 이게 공개가 되면서 테슬라 입장에서는 좋지 않습니다. 엔비디아가 이 시장까지 진출한다라고 걱정할 수 있는데 경쟁 심화에 대한 우려 때문에 테슬라가 떨어지는 흐름들이 있었고요. 또 하나 이건 추가적으로 엔비디아와 좀 상관없는 건데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구글 딥마인드와 협력을 하면서 휴머노이드 파트너십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러면 자연스럽게 진정한 범용, 휴머노이드 로봇 이런 부분 체계 질서가 확립되지 않을까라는 거. 그건 또 테슬라에게 어떻게 보면 큰 경쟁자가 생긴 것과 다름없어서 이런 부분도 영향을 받았고 유럽 차량 판매 부진 이런 영향도 있었다라는 부분인데 어찌됐든 젠슨항 CEO의 그런 행보에 따른 주가 하락도 굉장히 큰 그런 리스크로 부각이 됐다. 간밤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냉각 장비도 보셔야 되는데요. 뭐냐면 이제 CEO가 베라 루민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이것은 냉각 장치 없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원래 AI 인프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뜨거운 열을 식혀줄 수 있는 냉각 장치가 인프라에서 굉장히 핵심 그런 필수였는데 루비는 그거 없이 된다고라고 시장에서 이해하면서 냉각 장비 관련주가 줄줄이 떨어지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종목
종목들은 써놨습니다. 보시고요. 다만 원자력 발전 관련주, 이거는 이제 인프라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대되는 거니까 큰 문제는 없겠죠. 그래서 오클로와 뉴스케일 파워가 동시에 상승하는 들이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간밤 뉴욕 시장 같은 경우에는 또 젠스낭 CEO의 말에 판도가 완전히 엇갈렸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고요. 앞으로도 그 영향은 무시할 수 없으니 우리는 이 부분을 잘 따라가야 된다. 이게 핵심 이슈가 되겠습니다. 앞선 브리핑에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 맥쿼리가 그 목표 주가를 대폭 상향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존은 17만 5천 원이었는데 24만 원으로 거의 7만 원 가까이 올렸다라는 점 말씀드렸는데, 제가 여기 적어놓은 이 증권사에서, 국내 증권사이잖아요. 오늘 아침에 또 삼성전자를 평가한 리포트를 줄줄이 내놔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증권사에서 삼성전자 목표 주가 상단 18만 원이라고 어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한국투자증권도 18만 원짜리 목표 주가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이게 기존 대비해서 20% 올린 그런 값어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투자가 목표 주가를 상향한 이유를 살펴보니까 이건 좀 곧잘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클린룸이 부족하다. 반도체 만들 때 깨끗한 시설이 필요하니까 클린룸 공장이 필요한데 이게 부족하기 때문에 메모리를 만들고 싶어도 더 많이 수요에 따라서 만들지 못하는 상황. 그 얘기가 연내 설비 투자 제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런 현상이 지속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익률이 높은 게 서버 디램인데요. 어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서버 디램 이런 부분으로 긍정적이다, 가격 상승. 근데 어쨌든 서버 디램과 HBM의 비중이 확대가 되면서 수익성이 같이 좋아질 수 있는 구조, 이런 부분을 언급을 했고요. 그동안 삼성전자 저평가의 절대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었던 게 HBM인데 이 판매가 정상화되면서 실적도 회복되고 주가도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목표 주가를 20%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 이유 잘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KB는 18만 원 유지를 했고 DB투자증권에서 17만 4천 원으로 올려 잠았는데요. 이제는 약간 이게 밴드가 된 것 같습니다. 올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150조 단으로 좀 보는 것 같죠. 왜냐하면 국내 증권사도 이렇게 좀 따라왔습니다. 종전 대비해서 거의 20% 가깝게 상향한 그런 영업이익 단의 가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메모리 그리고 더해서 디스플레이 이 부분도 서프라이즈가 예상된다라고 썼습니다. 유진투자증권도 오늘 아침에 목표 주가를 상향했는데 17만 원으로 올려 잡았습니다. HBM 외에 다용도의 다각도의,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메모리 그런 부분을 좀 확장하고 있다는 거고요. 이건 이제 종류를 얘기하는 겁니다. 대규모 생산 능력이 있어서 수율이 안정적이다, 이런 부분을 언급을 했습니다. SK 하이닉스도 목표 주가 올린 증권사가 있었는데요. 이건 이제 삼성전자 얘기였고요. 유진투자증권이었습니다. 목표 주가를 88만 원으로 상향했는데 올해 낸드 부분을 주목하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낸드가 실적 전망치를 높여 잡았다. 그래서 이제 주목해라라는 거고, 올해 영업이익 SK 하이닉스 단에서는 100조 원 넘길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의 시간인가 이거 왜 썼냐면 삼성전자도 잘 가는데 여타 이제 계열사들이 오늘 좀 긍정적인 흐름들을 보이는 종목들 더해서 오늘 아침에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또 상향한 소식도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첨부를 해봤습니다. 일단 삼성물산은 4거래 연속 상승하면서 오늘도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더라고요. 흥국증권과 현대차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동시에 올리는 흐름들 오늘 아침에 나왔습니다. 흥국증권의 메시지를 보면은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열사의 지분 가치 상승으로 인한 주가 오름세 이런 부분을 예상을 했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삼성전자가 껴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생명,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여기 또 있거든요. 여기 또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분 가치를 반영을 했고 4월 이후에 주가는 급등했습니다만 지금 자리도 여전히 저평가됐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형 원전이나 SMR, 태양광 이런 쪽, 바이오, 라이프 사이언스 이런 부분에 대한 성장 전략 이런 부분도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될 거라고 봤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현대차 증권은 바이오 부분에 집중을 하더라고요. 이쪽이 잘 될 것으로 보면서 성장하면서 지분 가치가 오를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가치도 더해지면서 삼성물산 올라갈 것이다. 이런 부분을 좀 언급해드렸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 하나증권에서 오늘 목표 주가를 올려 잡았습니다. 205만 원으로 올려 잡았습니다. 항체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봤고요. 분할 이후에 영업이익도 예상을 해놨고요. 육공장 착공 이후에 주가가 레벨업 될 거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이런 모멘텀들 잘 참고해 보세요. 오늘 현대차가 52주 신고가를 다시 썼습니다. 어제 33만 원 터치하면서 장중에 52주 신고가 기록했다가 쭉 차익 실현 매물이 나타나면서 어떻게 보면 하락 전환에 약간 그런 쓰디쓴 부분도 맛봤는데 오늘 다시금 튀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심리가 좀 작용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깐부 회동 다시 이런 흐름 나오면서 젠슨왕 그러니까 엔비디아와 현대차가 AI나 자율주행에서 서로 협력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면서 아직 결정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엔비디아의 플랫폼이 현대차에 실리느니 많으니 뭐 그런 좀 뭐 상상 이런 부분을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현대차는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현재 차익 실현 매물 빠지지 않고 33만 원 선 위에서 매수가 좀 붙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JP모건과 뒤에 이제 골드만삭스 보여드릴 텐데 현대차와 기아를 비교 분석하면서 나는 이게 더 좋아 이거를 좀 직간접적으로 표현해서 이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가져와봤습니다. 이 얘기인즉슨 지금 현대차가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지만 우리가 한편으로는 기아도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게 시장에 녹아져 있다 이런 부분을 메시지를 좀 전해드리고 싶었고요. 지금 JP모건에서는 목표 주가 현대차 36만 원을 제시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한국과 미국 시장 관련해서 하이브리드 판매로 방어를 잘 하고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골자만 좀 말씀드리면 현대차는 하이브리드 판매를 잘 해서 뭐 전기차 둔화에도 뭐 끄덕없다 이렇게 좀 표현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인센티브 많이 안 주나 봐요. 그래서 평균 이하를 유지하면서 수익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 올해는 한 420만 대 판매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했습니다. 기아는 JP모건에서 15만 원 얘기했거든요. 근데 기아 쪽에서는 미국과 인도에서 차 판매가 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인도 차 판 것 같다가 시장 성장, 기업 성장을 좀 이끌고 있다. 이게 좀 분석이 되고요. 올해는 한 340만 대 나오면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그 수준이 좀 평이한 것으로 보이는데 기아가 1년 사이에 그래도 7% 성장률을 좀 기록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JP모건에서는 현대차, 여기 VS 기아라고 해놨잖아요. 현대차와 기아를 비교를 했대 우리는 기아가 더 매력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보니까 현금 배당이 좀 두둑한 데에 점수를 줬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현대차는 현금 배당 수익률이 약 3%인데 기아가 좀 높습니다. 약 6%입니다. 그래서 현금 배당이 조금 더 높은 기아가 매력적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기아 한 가지 더 이슈를 또 붙인다면 올해와 내년 사이에 신차 파이프라인이 강화될 수 있다라는 모멘텀 언급했으니까 이 부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동차 전반적으로 가장 우려 섞인 목소리가 전기차 경쟁 그리고 캐즘이 좀 장기화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 그룹은 하이브리드 중심 전략으로 잘 맞아떨어지고 있다는 게 중론인 것 같아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고요. 골드만삭스에서도 현대차와 기아를 좀 비교 분석했는데 현대차가 중립이더라고요. 33만 원이고 기아는 15만 원으로 매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기아를 조금 더 좋게 보네. 이게 좀 나오는 거고요. 올해 판매 전망 보면은 현대차 420만 대이고 그리고 기아가 340만 대인데 1년 사이에 기아가 조금 더 높습니다. 7%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 더 환율 민감도에 대해서도 분석을 했더라고요. 원달러 강세일 때 영업이익에 하방 압력을 준다라는 부분인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원화가 1% 정도 좀 오를 때 강세였을 때 200억 원, 2천억 원 정도 영향을 받는다라는 분석 데이터도 내놨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오늘 시장에서 좀 핫한 종목이었다면 오늘 조정을 받아도 앞으로 좀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섹터나 종목은 있을까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JP모건에서 방산주를 분석을 했습니다. K방산주. 그러면서 올해 수출이 사상 최대를 기록할 거라고 하면서 우리 곡간이 많이 차오를 것으로 좀 예상케 하는 그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폴란드 쪽에서도 추가 물량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상 무기 이런 부분도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전투기, 미사일 이런 종목들, 이런 무기 종류 말씀드리는 건데요. 추가적으로 수주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미국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공습을 하면서 지금 중국과 대만의 문제를 굉장히 껄끄럽게 보고 베네수엘라 이슈를 말씀드리는데요. 중국이 대만을 어떻게 그 리스크를 처리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촉각이 곤두세워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서 글로벌 방산 심리는 오히려 그런 리스크에 대비해서 기대 심리가 당연히 있을 수가 있고요. 나토 방위비 증액 이런 압박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 말씀드리면 현대 로템을 JP모건은 목표 주가를 일단 상향했습니다. 29만 원을 올려잡았고 특징적인 건 LRG 넥슨을 약간 낮췄습니다. 61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낮췄으니까 목표 주가 상향된 현대 로템 조금 더 주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과 중국과 일본의 뭐라 그럴까요? 그 감정 싸움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수출을 통제하라라는 부분도 있고 오늘 시장에서 히토류 관련주가 막 붐업되잖아요. 그 이유는 히토류에 대해서 일본에 대해서 수출을 아예 하지 말라 뭐 이런 또 명령을 내리기도 했고 이러면서 갈등은 더 심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이제 카지노다 이런 얘기는 작년 연말부터 좀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증권에서 목표 주가 상향 소식 알린 그런 종목들이 있어서 좀 찾아봤고요. 대표적으로 카지노주 지속적으로 좀 보셔야 될 이유가 있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국과 일본 노선 이런 부분이 좀 감소됐을 때 한국 카지노 수혜가 기대되는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최선호주는 롯데 관광개발이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31,000원으로 올려잡은 흐름들이 있었는데 실적 컨센이 상회할 것으로 보여요. 이거 다 실적한이거든요. 근데 실적이 좋을 것이다라고 보여지는 게 롯데 관광개발과 파라다이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좋을 것으로 보이는 이 두 종목을 롯데 관광개발 최선호주이고 그 다음 파라다이스가 차선호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롯데 관광개발은 드랍액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가서 돈 쓰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광객들이 카지노에서 그게 약 70% 성장을 하면서 4분기 연속 서프라이즈를 낼 것이다라고 봤고 콤프라고 해서 카지노 방문객들에게 뭔가 끼워 팔기라고 해야 되나요? 쉽게 얘기해서 뭔가 무료로 나눠주는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상반기에 예전 이제 50%에서 60%로 늘 가능성이 있으면서 고객 유치 이런 부분에도 좀 더 당길 가능성이 언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파라다이스는 하얏트 인수 효과를 좀 톡톡히 볼 가능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2분기 이후 고성장이 기대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롯데 관광개발이 카지노에서는 탑픽이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지금 오늘 시장도 그렇고요. 하락하는 종목 수가 양시장에서 더 많습니다. 우리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고 해도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잘 가는 장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없는 분들은 상당히 소외됐다라고 느끼실 만한 장이다라고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그 얘기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저평가 종목은 뭘 봐야 될지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증권에서는 LG이노텍, 현대제철, LG화학, BNK금융지주, 네이버가 들어갔네요. 그리고 코웨이를 언급을 했는데요. 네이버가 참 주가가 최근 못 가고 있죠. 어쨌든 이런 종목을 고른 데의 공통된 점은 실적 좋아질 것이다라는 가능성 그리고 저평가 종목을 골랐습니다. 성장 스토리 종목 지금 현재 쏠려 있는 상황인데 그런 쪽에서 실적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언급했으니까 이 부분까지 챙겨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 일단 4분기 영업이익이 20조 원 나왔고요. 뭐 역대 분기 최고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습니다만 실제 이 숫자를 보면서 안심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이 부분은 나왔고 앞으로 어떤 현상을 이해하면 좋을지 한 발 더 나아가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막강한 적수, TSMC와 좀 비교를 해보면서 앞으로 정책적인 부분에서나 뭐 한국 증시, 코리아 저평가 이제 탈피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으로 메시지를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TSMC가요, 반도체, 그러니까 파운드리는 세계적으로 1위 기업입니다. 근데 여기 시총이 2,459조 원입니다. 그리고 오늘 4분기 실적으로 투자자들에게 보여줬던, 확실히 우리가 삼성전자다라는 걸 보여줬던 삼성전자는 오늘 기준으로 838조 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오늘 또 한 번 52주 신고가 경신했는데요. 한 540조 원 정도의 시총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이 20조 원을 나타냈는데 이게 사실 한 달 전에는 4분기 잠정 실적이 한 16조가 될 것이다라고 해서 시작이 됐거든요. 그런데 1월 들어서 20조까지 전망이 됐고,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올해 삼성전자의 연간 영업이익이 150조를 넘어서는 흐름들도 나타났습니다. 전망치이긴 하지만 이 전망치에 대한 그런 상향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걸 반영해 봤을 때 올해 영업이익 전망을 보시죠. 일단 삼성전자는 100조에서 최상단 155조 원까지 지금 예상이 됩니다. 이거 나왔으니까 조금 더 자신감이 붙을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86에서 148조 원까지 영업이익단이 올라간 상황인데 평균을 내보면 삼성전자가 127조 원 되는 거고, 그리고 SK하이닉스가 117조 원 되는 겁니다. 근데 TSMC 보시죠. 올해 영업이익 전망이 112조 원밖에 안 됩니다. 삼성전자가 127, 그리고 SK하이닉스가 117인데 TSMC가 112조 원. 지금 이거만 봤을 때 시총 엄청 크잖아요. 이거 딱 비교해봐도 엄청 큽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배인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연간 벌어들일 영업이익 대비해서 TSMC는 못 번다? 그럼 우리가 조금 더 치고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시총 부분에서. 우리가 왜 만년 저평가 받는다, 이런 부분에 그냥 그렇지라고 하지 말고 앞으로 이걸 어떻게 탈피해야 될까, 이것까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메시지를 4분기 실적에서 삼성전자가 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메모리 왕이라고 매번 머니코드 브리핑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AI 시대가 학습에서 추론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메모리의 중요성이 급부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와 SK 기업 가치가 재평가 받아야 되고, 앞으로 올해 이런 흐름들이 TSMC를 넘어서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내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TSMC 대비 주가 상승 여력,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커질 가능성 우리는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단독 보도이긴 했습니다만 잠시 언급해드리면, 삼성이 파운드리 최신 2나노 퀄컴 칩을 수주했다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보도도 나온 바, 앞으로 이런 긍정적인 소식이 나온다면 그동안 아픈 손가락이었던 파운드리 부분에서도 극복을 하고, 워낙 강자였던 메모리 부분에 기치를 조금 더 치고 올라간다면, 지금 ASP 상승으로 주가 그리고 이 실적 상당히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긍정적인 코리아 재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오늘 아침 증권사에서 코스피가 5,600까지 갈 수 있다라는 또 긍정적인 코멘트가 있었는데, 그 이유가 사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투톱이 잘 잡아주기 때문이다라고 언급을 했거든요. 이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참고해 볼 중요한 이슈, 이 단서에서 나왔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오늘 한국투자증권에서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제시했는데요. 국내 증권사가 제시한 목표 주가의 최상단이 나와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사실 이제 9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국내 증권사에서 90만 원까지 써냈는데요. 조금 더 눈높이가 높아질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를 기존 대비 37%로 올려 잡아서 이 단위가 나왔습니다. 96만 원. 일단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전자 잘 나왔고 SK하이닉스도 기대가 되잖아요. 삼성전자도 잘했으니까 4분기 영업이 한 18조 가까이 받고 1년 사이에 122% 성장할 거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D램, 낸드 같은 경우에 D램은 40%, 낸드 33% 성장 예상을 했고, 이것이 호실적을 전체 실적을 견인할 것이다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SK하이닉스는 HBM을 잘하는데 절대 강자인데 HBM 플러스 D램, 낸드까지 모두 강자의 면모를 보여줄 것이다, 이런 가능성이 언급을 했고요. ASP 상승, 평균 판매 단가라고 합니다. 가격, 제품 팔면은 가격. 그렇다면 가격 상승을 위해서 올해 연내 지속적으로 이런 흐름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인데, 그 이유를 이제 밑에 설명을 했습니다.
반도체 공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깨끗한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클린룸,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걸 이제 공장을 짓는 거가 제약이 되다 보니까 메모리 공급 부족이 되고 이게 단기간에 해소가 어렵다 보니까 가격적인 부분에서 베팅의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D램, 낸드 이런 부분이 가격이 연내 지속적으로 오를 거고 결국 메모리 가격의 상승 수혜를 절대적으로 받을 수 있는 SK 하이닉스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고 목표 주가를 올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게 한국투자증권의 이유였습니다. 목표가 96만 원 최고가가 나왔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보면은 조선 오르고요. 그리고 이 방산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영향권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또 트럼프했습니다. 보시면은 내년에 국방 예산 1조 5천억 달러 굉장히 통 크게 투자를 하는 것 같습니다. 투자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예산으로 잡힌 겁니다. 2,176조가 되겠습니다. 이걸 편성하겠다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금액이냐면 현재 대비해서 절반 이상 늘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 있게 이거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본인이 관세 정책을 때렸기 때문에 그 돈으로 이게 가능하다라고 또 언급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답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을 체포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압박하기 위해서 이전부터 카브리에 미국 대규모 병력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도 이걸 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는 기사가 덴마크 자치령 그린란드를 병합하려고 하는 야욕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미군 활용에 대한 옵션, 가능성이 제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베네수엘라같이 좌파 정권을 갖고 있는 콜롬비아 같은 경우에도 군사력을 좀 대동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리스크까지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뉴욕 시장 간밤에 이건 이제 시간의 거래에서 이제 급등하면서 우리 시장에 영향을 일부 받은 부분도 있는데 뉴욕 시장 전반적으로 정규장에서는 방산주가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 이유를 보면, 근데 이 또 이슈랑 또 연결되는 걸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방산 업체들의 자사주 매입과 배당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제한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인즉슨 지금 투자자들한테 자사주 매입해서 배당 줄 때가 아니다. 당장 무기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전한 거거든요. 그리고 방산 기업의 임원들의 연봉 너무 높고 스톡옵션이나 모든 형태의 보상이 너무 지나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짝 조일 것으로 보입니다. 돈 되는 거는 모두 무기로 만들겠다. 이런 야욕을 부리는 거, 앞으로 뭐 콜롬비아 등 이런 부분 군사적으로 영향력을 더 배가시킬 수 있는 거, 이 가능성을 모두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국방 예산 2,000조 편성한다고 하는 분위기, 이게 어떤 파장을 미칠까요? 우리 K-방산에 일정 부분 수혜가 있을까요? 이런 부분으로 시작이 오늘 들썩이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최근 현대차가 기업 재평가 의미를 받으면서 주가가 날아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현대차마저 잘해준다면 정말 코스피 5천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사실 어제 들렸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오늘 하나증권에서 자동차 기업에 대한 그런 변신, 그게 시장에 얼마만한 영향을 줄 것인지 리포트가 나와서 이 부분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기업이 어떻게 보면 로봇 기업으로 변신하는 순간 우리는 어떤 모멘텀을 얻을 수 있을까 생각하는 그런 리포트였고요. 일단 하나증권에서는 글로벌 로봇 시장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자동차 산업의 2배가 갈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을 했습니다. 물론 단서는 있습니다. 뭐냐면 노동 인구가 20% 정도 대체를 하고 그리고 이 가구에서 한 대 정도 자동화된 로봇이 배치가 됐을 때 이렇게 좀 계산을 했고요. 최근 좀 이게 가팔라진 이유가 기술 혁신에 있습니다. 기계, IT, AI 기술 발전이 가속화되면서 시장 개화를 앞당기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글로벌 로봇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중국이 이끌고 있는 양상입니다. 로봇 패권 이런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주시를 해야 될 게 미국과 중국이 서로 소통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생산하고 판매하는 밸류 체인에 있어서 서로 나누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한국 기업의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이렇게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자동차 산업입니다. 자동차 산업은 어떻게 보면 로봇 산업을 잘 키울 수 있는 최적의 베이스 캠프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기계 이동성 기술이나 대량 생산 역량이 있다라는 부분 생각해 보시면 뭐나 원재료 가공이나 또 제품을 제조하는 능력, 원가를 관리하는 능력, 생산 시설 이런 부분으로 자동차 산업들이 그동안 일터를 잘 읽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미 읽어온 생산 시설이 있고요. 밸류 체인이 있습니다. 이를 활용해서 로봇 산업을 한다면 이미 인프라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최적의 베이스 캠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나라 제조업 시설에서 어떻게 보면 자동차 산업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산업 노동 데이터의 보고입니다. 워낙 많은 인력이 투입됐던 바도 있고 현재도 그러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체계화된 생산 시스템이 있다 보니까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는 환경이 이미 구축이 되어 있어서 잘만 활용하면 된다라는 게 하나증권의 리포트였고요. 다음 페이지 보면요. 국내는 420만 대 그리고 현대 기아차 기준으로 해서 글로벌 730만 대 이런 부분 이제 양상 가능한 캐파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로봇 산업의 적이다라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산업은 그동안 만년 저평가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CES 2026의 아틀라스 선본 이후에 로봇 기업으로 사람들이 상징적으로 생각하게 된 게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됐다라고 이후에도 많이 얘기를 할 듯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현장을 지금 이 순간을 보고 있는 거고요. 로봇 결합으로 자산 재평가 국면이 이미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증권에서는 가파르게 너무 오르다 보니까 지금은 로봇 테마가 일부 과열 국면인 거는 인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거품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거품도 이게 크게 뭐 나쁘지 않다라고 하나증권에서 본 게 왜냐하면 거품이라 할지라도 자본도 투입되고 인재도 유입이 되면서 산업 성장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이제 긍정적으로 보더라고요. 그런데 주가가 과열된 국면에서는 어쨌든 소비자 입장에서 투자자 입장에서 핵심 그리고 비핵심 수익을 벌 것인지 수익을 벌지 않을 것인지 그 옥석 가리기는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자분들이 보시기에는 단기적으로 과열은 경계하되 중장기적으로는 상승 구조가 유효하다라고 전략을 하나증권에서 세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로봇 관련한 이슈가 좀 상당히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뭐냐면 테슬라의 옵티머스 공개, 유니트리 상장, 미국이 로봇 산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 등등 이슈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현대차 그룹 내부적으로도 RMAC라고 해서 이거 쉽게 얘기해서 로봇, 그러니까 아틀라스 같은 것을 직접 생산 공장이나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거나 아틀라스는 그 로봇 보셨죠? 그리고 SDV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이나 로봇을 두뇌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이제 운전하고 활용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러한 모멘텀을 장착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모습이 지금 달라지고 있다. 이런 걸 좀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앞으로 현대차와 기아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후에 이제 목표 주가 상향 소식도 있으니까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만나보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그 하나증권에서 코스피 올해 상단 5,600까지 갈 수 있다라는 근거 좀 모아봤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주도로 오르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상승폭이 꽤 높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삼성전자는 20일, 60일 이격도가 2024년 이후 최고치라고 하는데 20일, 60일 이격도는 20일 평균 주가, 60일 평균 주가라고 해서 쉽게 얘기해서 현재 주가가 평균 수준 대비해서 얼마나 좀 멀어져 있는지, 얼마나 올라가 있는지를 나타내는 그런 지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걸 얘기하는 거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굉장히 지금 주가가 많이 뛰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단기 차익 실현에 대한 명분을 줄 수 있는 게 오늘 이제 삼성전자가 실적을 봤습니다. 그리고 21일에 SK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가 있고요. 그리고 FMC가 27일과 28일 열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주가 조정에 대한 가능성은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증권에서는 이렇게 상단을 높인 이유가 코스피 반도체 업종의 순이익 비중 이런 부분을 좀 착안을 했습니다. 지금 47%라고 하는데 중요한 거 올해
이쪽에서 순이익 증가율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거든요. 삼성전자는 114%, 그리고 SK하이닉스는 75%로 순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이게 비율로 봤을 때 이렇습니다. 그런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48이잖아요. 그러니까 월등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코스피 대비해서 순이익 증가율을 높일 것으로 보는 그런 상황이고요. 미국에서는 테크 투자 수요가 좀 늘고 있고 반도체 가격은 오르고 있고 환율도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원달러 환율 기준으로. 그래서 이익 증가의 기대도 더해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반도체 업종은 특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라도 지금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근거는 반도체 업종이 이렇게 보면 이익이 가파르게 오르기 때문에 몸집이 좀 커졌을 때 현재 주가가 작아 보일 수 있는, 굉장히 싸 보일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PER이 이익이 높아질수록 PER이 낮아 보인다라는 구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현재 12개월 예상 PER이 8.8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전히 저평가 국면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반도체 추가 상승 여력을 결론만 말씀드리면 61%로 봤습니다. 이것을 감안했을 때 코스피는 전체 23% 더 오를 거라고 본 거죠. 그래서 그 수치가 하나증권이 말한 게 코스피 상단 5,600이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다만 이제 올해 2분기에 반도체 이익 증가율은 최고점을 찍을 것으로, 그러니까 정점을 찍을 것으로 보이니까 이런 부분도 잘 파악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차와 기아, 현대차가 만들어낸 로보틱스의 미래를 말씀드렸고, 오늘 아침에 DS투자증권에서 현대차의 목표 주가를 상향한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 자연스럽게 연결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DS투자증권은 현대차의 시총을 100조로 바라봤습니다. 그러면서 프리미엄 시대에 진입을 하고 있다라고 봤고, 현대차와 다이내믹스,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미국에 있는 공장에서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죠. RMAC라고 로봇을 직접 활용하는, 생산해서 훈련하고 직접 노동 현장에서 투입하는 그런 걸 말하는데, 그걸 이제 구축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아틀라스도 로봇 현장에서 훈련을 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어떻게 보면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이러한 현장들이 AI 데이터 공장으로 전환하는 그런 모습, 이런 부분을 또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틀라스는 이제 그림으로 나와 있는데 2028년 배치가 되면서 2030년 연 3만 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현대차는 우리나라에서 피지컬 AI를 대표하는 기업이다라는 분석이 나온 거고요. 주가는 여전히 완성차 평균 대비해서 저평가돼 있다라고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익 성장되고 로봇 성장 모멘텀이 붙은 바 앞으로 밸류 재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언급이 되면서 목표 주가 50만 원이 최상단 부분이거든요. 나왔고, 오늘 아침에 비슷한 의견으로 DB증권에서 45만 원, LS증권에서 42만 원 목표 주가 상향했다라는 소식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현대모비스도 나왔습니다. 키움증권에서 오늘 아침에 그 목표 주가를 47만 5천 원으로 올려 잡았는데요. 로보틱스 신산업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을 언급을 했고요. 마진도 추가적으로 개선할 것이다. 그 기대를 목표 주가에 담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잘 아시겠지만 보스턴 다이내믹스 향 휴머노이드 관절, 그러니까 액추에이터를 공급했고, 그리고 그리퍼라고 해서 그 손 동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물건을 짚고 옮기고 놔두는 그런 걸 이제 그리퍼라고 하는데, 그러한 일련의 그런 동작들, 로보틱스 부품, 이런 부분으로 포트폴리오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현대모비스의 어떻게 보면 우려할 점이라고 하는 걸 하나 키움증권에서는 언급을 했더라고요. 왜냐하면 현대모비스가 현대차 그룹 내의 계열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룹 내부에 또 집중되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매출 그리고 이익을 잘 내려면 현대차 그룹도 마찬가지지만 그 이외의 고객을 확장하는 모습을 반드시 보여줘야 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부 고객 확대에 대한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봤고, 만에 하나 고객사가 다변화됐을 때 주가 멀티플 상향, 이런 부분은 이제 당연하겠죠.
있죠.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2028년 연 3만 대 양산 목표라고 앞서서 말씀드렸는데 이런 밸류 체인단의 기업들은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을 준비를 또 완료해야 됩니다. 그래서 양산을 준비하게 되면 아마 외부 고객이 확대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고요. 키움증권에서 목표주가 상향 이유에 대해서 전해드렸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미 반도체 지금 5거래 연속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스탑을 외치는 이유가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목표 주가가 거의 뭐 19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올라가나요?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목표 주가는 JP모건에서 15만 원을 유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립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현재 주가는 굉장히 높은데 JP모건이 얘기하는 목표 주가는 좀 현재 주가보다 낮아서 그런 부분은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4분기 영업이익이 1,140억 원으로 1년 사이에 한 500% 증가 이런 부분은 좀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영업이익률도 51% 정도 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뭐 비용 관리도 잘하고 여기에 이제 주력 제품인 TC 본더 같은 경우에도 매출 비중이 올라서 이런 부분으로 언급되고 있고 작년 연간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뭐 이런 부분들은 나왔는데 역대급 실적을 전망한다라는 부분은 또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에 본격적인 수주가 기대가 되면서 HBM4 전환 수혜를 받을 가능성 언급이 된 상황인데요. 올해 1분기부터 대규모 장비도 수주를 하면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으로 재개에 대한 가능성은 있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목표 주가를 15만 원으로 중립을 유지한 이유가 지금 주가가 펀더멘털 대비해서 많이 올랐기 때문으로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도한 낙관론, 주가에 선반영됐다라고 하니까 JP모건의 분석 이런 부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선주, 오늘 긍정적인 흐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JP모건에서 또 조선주, K조선주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일단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 HD 한국조선해양은 비중 확대 전략을 유지를 했습니다. 하나오션은 주가, 목표 주가 상향한 그 흐름을 좀 패턴을 써놨습니다. 작년 6월에 12만 원이었는데 7월에 13만 원으로 올렸고 8월에 14만 원을 올려서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차세대 FFX 호위함이라고 해서 중형 군수함 이런 부분 계획을 언급을 했고 하나 필리조선소 이런 부분에 참여 기대감 있으면서 K조선소에 대한 긍정적인 훈풍 이런 부분이 좀 불었고요. HD 현대중공업은 작년 11월이었습니다. 75만 원을 올린 이후에 현재 주가, 목표 주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호위함 수주 소식이 있었고 동남아 쪽에서 입지를 강화하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은 작년 11월 60만 원으로 올려잡았는데 이쪽은 조금 더 부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해군 산업 가치를 적극적으로 반영했다라는 게 JP모건의 분석이니까 보시고요. 조선주는 작년에 랠리를 보인 이후에 숨고르기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다시금 연말부터 반등을 재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K조선사 앞으로 올해는 해군 함정 사업 어떤 부분에서 또 잘 터뜨릴 수 있을지 이게 주목된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 중요한 포인트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골드만삭스가 K엔터주 분석한 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이브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목표 주가 40만 원으로 얘기를 했고요. 당연히 BTS 완전체 컴백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콘서트나 티켓 평균가나 앨범이나 굿즈나 이런 부분이 좀 언급이 됐고요. JYP 같은 경우에는 96,000원 매수인데 저평가 이런 부분 언급을 했고 신인 IP들 수익 기여도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SM과 JY 엔터가 72,000원으로 이제 중립이고 SM이 13만 원으로 중립인데 신인 그룹들의 활약이나 전반적으로 엔터주 보면은 또 중국 시장 개방의 가능성 이런 부분이 잘 나와주면 주가 레벨업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BTS 투어 발표도 임박하고 있다니까 이 부분까지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어제 아무래도 잠정 실적 꽤 괜찮은 실적 정말 딱 발표를 하고 나서 증권사에서 줄줄이 목표 주가에 대한 그리고 투자 의견에 대한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제가 정리해 놓은 이 국내 증권사가 모두 오늘 아침에 리포트를 내놓은 거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 머니코드 브리핑에서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맥쿼리에서 상단 24만 원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 증권사, 국내 증권사 상단이 20만 원짜리였는데 KB증권에서 오늘 아침에 20만 원으로 목표 주가 최상단 이렇게 딱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맥쿼리가 조금 더 높죠. 24만 원이니까. KB증권에서는 영업이익 올해 145조 원, 그리고 내년 165조 원으로 기존 대비해서 18, 그리고 14% 상향한다면서 목표 주가 상향 소식을 알렸습니다. 제목에 무섭게 올라갑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쓴 건 아니고 요거는 이제 대신증권에서 오늘 아침에 리포트 제목을 무섭게 올라갑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인즉슨 이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이런 제목을 붙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시 돌아와서 KB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올해 영업이익단에서 긍정적인 흐름을 낼 수 있는 게 디램과 낸드 가격의 상승세 때문에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메모리 영업이익은 크게 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게 한 133조 원 되겠습니다. 1년 사이에 300% 이상이 성장한 그런 수치 되겠고요. 이건 어떻게 보면 2018년 돌아가면 그때도 반도체 슈퍼 메모리 사이클이 있었는데 그거의 3배 되겠습니다. 메모리 공급 부족은 하반기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면서 어떻게 보면 AI 서버나 HBM 쪽에 수요가 집중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첨단 공정 전환이나 생산 능력 확보도 이런 쪽에 집중될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일반 메모리 같은 경우에 공급 부족이 이어진다라는 논리적 흐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무섭게 올라갑니다라고 쓴 대신증권을 비롯해서 삼성증권, IBK 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IM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그 다음 18만 원으로 오늘 아침에 올려 잡았습니다. 영업이익 상단이 거의 150조를 넘어간다고 말씀드렸는데 고스란히 좀 반영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DX 사업부라고 해서 약간 뭐 소비자 체험, 가전 이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이제 부품 가격이 올라서 원재료 가격이 오르니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결국 반도체, 메모리 쪽에서 해줄 것이다, 상쇄해 줄 것이다라는 가능성 언급이 되면서 HBM3E 브로드컴 협업 효과 이런 부분과 HBM4에 대한 공정 우위로 사실 HBM에 대한 리스크가 엄청 크게 완화될 것이라 되게 자신감 있게 강조를 하더라고요. 국내 증권사의 대부분의 그 코멘트가 그런 부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리스크가 크게 완화될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흥국증권에서 17만 원, DB증권에서 17만 4천 원을 얘기를 했지만 흥국증권의 얘기를 들어보면 메모리 가격 상승에 대한 반영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주가 상승이 미흡하다. 이 얘기인즉슨 더 올라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주가가 이렇게 국내 증권사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증권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올해 실적 전망 유의미한 상향을 생각한다라고 했으니까 이런 골자들 잘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구경제 쪽으로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대표적으로 방산 이쪽이다. 그리고 조선 이 섹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방산주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방산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릴 가능성 이런 부분이 이제 언급이 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미국 증시 방위 산업주를 중심으로 튀었고 오늘 간밤 시장에서 튀었고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다 보니까 중국, 러시아 견제 의지 이런 부분을 이제 강조한 그런 느낌이 들고 지금 미국 국무부가 베네수엘라의 군 투입 이런 언급을 하면서 다음 주에 덴마크나 그린란드 굉장히 이게 어떤 리스크로 번질지는 지켜보셔야 되겠지만 그런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그 방산주 국내 증권사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풍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가 이제 하나증권이 목표 주가를 16만 원으로 유지하면서 풍산, 요즘에 정말 중요한 게 실적 데이터가 잘 나오고 앞으로 전망치가 잘 나올 것을 픽해야 되잖아요. 근데 풍산이 언급이 됐고 올해 사상 최고치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있더라고요. 목표 주가를 유지한 이유에 대해서 참고해 보시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조선소, 조선주 이런 부분 좀 보셔야 되는데요. 한화, 필리조선소 확장에 대한 의지 이런 부분이 좀 담긴 그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 디펜스 USA 대표 같은 경우에 미국 조선소 추가 인수를 검토한다라는 부분이 있고 트럼프 행정부도 중소형 무인 함정에 약 4조 이상의 예산을 배정한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이제 협력 관계이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미 해군 무인 수상정 수주도 추진한다라는 일맥상통하는 흐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은 원래 하액 잠수 이 이슈 때문에 조선업의 어떻게 볼까요? 이 가치가 재평가되면서 훨씬 더 레벨업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 근데 한참 뜨거웠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건조하는 걸 원합니다. 당연하겠죠.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필리조선소를 딱 집어서 얘기하긴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은 잘 논의해서 우리 쪽으로 끌고 오는 그런 방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실익을 잘 챙겨야 됩니다. 우리 쪽에서는 K 방산, K 조선에 대한 기술력이 우리가 강하기 때문이죠. 이런 부분 잘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국영제 쪽으로 자금이 쏠리고 있다는 거 오늘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머니코드에서 국내 증권사가 코스피 상단을 5,600포인트로 본다라는 걸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 대신증권의 리포트도 잠시 이후에 좀 살펴볼 텐데요. 어찌됐건 오늘 이렇게 장이 쉴 때 앞으로 갈 수 있는 섹터를 알아보는 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으로 오늘은 뒤편 머니코드 이 브리핑을 스토리텔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배터리 2차 전지주에 대해서 최근 이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 이 섹터의 종목을 갖고 있는 분들은 굉장히 좀 속이 쓰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기차 캐즘, 굉장히 뭐랄까 어두운 터널을 지나서 마침 우리가 ESS 기대감이 있었잖아요. 그걸 받고 나서 저점에서 2배 튄 흐름들이 나타나 줬었는데 이게 크게 쭉 가지는 않았습니다. 연초 들어서도 그렇고 배터리나 양극재 부분에서 대규모로 계약 해지 소식들이 나타났으니까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삐끗했는데 그래서 2차 전지 관련주가 국내 증시는 잘 가는 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역주행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좀 속상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얘기인즉슨 어떻게 보면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가 부진하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계약해 놓은 것을 쉽게 수행할 수 없는 그러니까 받아놓은 물량을 계약을 해지하고서라도 좀 어떻게 보면 손절 처리하는 흐름들이 나타나는 거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고 주가는 선반영됐었고 이런 대규모 계약 해지 이슈 이후에 또 주가가 또 빠지는 흐름들 이미 이제 반영된 흐름들이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우리는 이 시점에서 뭘 봐야 될까라고 생각했을 때 부정적인 얘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긍정적인 포인트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망은 있다라고 LS증권에서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LS증권에서 들은 얘기를 바탕으로 이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왜 반도체 기업을 전략을 세울 때 이렇게 봤을 때 반도체 가격을 매일마다 체크를 하잖아요. 2차 전지 관련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배터리 가격을 매일마다 보셔야 되거든요. 항상 중요한 때마다. 근데 그쪽에서 리튬 가격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리튬 가격의 변화를 보시면 참 이것도 속상할 만한 게 한때는 7만 달러까지 올랐다가 쭉 10,000달러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지지부진하다가 최근 흐름 보면은 작년에 12월부터 반등하는 흐름들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봤을 때 작년 12월에 어떻게 보면은 한 달간 28% 거의 30% 가깝게 이 리튬 가격이 반등하는 흐름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에 포인트를 두더라고요. 그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게 괜찮은 나쁜 시그널이 아니라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라고 얘기하는 그 논리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뭐냐면 리튬 가격이 오르면 이어서 양극재 가격이 오른다고 합니다. 양극재 가격이 오르면 결국 배터리 가격이 오른다고 합니다. 실제 현재 양극재 가격이 오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양극재 기업들 같은 경우에 리튬 재고를 많이 쌓아놓는다고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재고가 많다 보니까 나중에 리튬 가격이나 이런 가격이 이제 오르게 됐을 때 재고 자산, 내가 쌓아온 자산에 대한 평가 이익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실적에 어떻게 보면 보탬이 될 수 있다라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지금 굉장히 캄캄한 어둠 속의 길을 헤매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이런 리튬 가격 변동에 따라서 서서히 온도가 따뜻해지고 있다. 이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LS증권 같은 경우에는 가방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요새 나왔고 오늘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으니까 이 부분 잘 앞으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 지속적으로 뭐랄까 전선 전력기기는 잘 보셔야 됩니다. AI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섹터이죠. 그런데 오늘 대신증권에서 제가 찾아봤더니 최고 목표 주가더라고요. 110만 원 목표 주가 쓴 내용이 나왔습니다. 사실 HD 현대일렉트릭 최근 주가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이유를 살펴봤더니 고평가대한 부담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그런 부분으로 느끼시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작은 리스크에도 민감하게 반응되면서 매물이 출회되는 흐름들이 최근 차트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럴 것이 올해 컨센 기준으로 글로벌 주요 기업들 전력기기죠. 이 평균 대비해서 PER이 높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기업 같은 경우에는 25배인데 HD 현대일렉트릭이 31배, 31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잘 가긴 할 건데 그래서 몸값의 가치를 현재 높게 평가받은 바 주가가 높으니 작은 노이즈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흐름들이 있었다. 그래서 주가가 최근 지지부진했다. 여기까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대신증권에서는 국내 증권사 중에 목표 주가 110만 원으로 가장 최상단을 쓴 이유가 있었으니 그것은 초고압, 고압 변압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긍정적인 매력 때문입니다. 지금 전력기기 전반적인 생태계를 봤을 때 병목 형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초고압, 고압 변압기에서 굉장히 심각하다고 합니다. 글로벌적으로 전력기기 수요를 원하는 그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 수요를 커버할 만큼 공급이 딸리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쪽에서는 엄청 이걸 신경 쓰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연히 신경 쓰니까 밑에서 그러겠죠. 4분기에 작년 4분기 미국 도지 에너지부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대형 전력기기 설비를 세우고 인프라를 확장하는데 뭐랄까요? 정부 정책에 대한 시간을 굉장히 줄이라, 효율적으로 해라, 가성비 있게 해라 이런 얘기를 주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 연결이 되는 이야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좋은 게 국내 초고압 관련해서 전력기기 업체들이 올해 수주 확대가 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사실 작년에 굉장히 중요한 물꼬는 텄거든요. 왜냐하면 해외 첫 765kV급 그러니까 초고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변압기, 차단기, 수주한 1회가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작년 연말에 좋은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추가적인 수주 확대가 가능하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초고압, 고압 변압기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 게 이게 이제 마진이 세거든요. 고마진. 그렇다 보니까 이런 걸 수주를 잘하면 매출과 영업이익단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면서 주가 프리미엄, 그러니까 주가를 레벨업 시킬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올해 대신증권에서는 수주 전망치를 상회했습니다. 상회할 거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지금 원재료 쪽에서 병목 현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빨리 이거를 주문을 확보하자라고 하는 기업들이 있는데 그 발주가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올해 영업이익률 두 자릿수더라고요. 25% 정도였고 물론 관세 부담은 있습니다만 이를 상회할 수 있는 요소들 수익성이 개선되기 때문에 마진 좋고 고마진 제품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환율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긍정적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네요. 목표 주가 110만 원 잘 갈 수 있을지 최근에 주가 부진을 딛고 올라갈 수 있을지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골드만삭스에서 231만 원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국내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뭐 이렇게 언급한 것 중에 230만 원짜리가 있었고 제 기억에 작년 한 12월인가요? 그때 한 233만 원짜리 국내 증권사에서 있었는데 어쨌건 골드만삭스에서 국내 증권사 레벨에 봤을 때 거의 최상단을 얘기를 한 겁니다. 작년 4분기입니다. CDMO. 워낙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잘 만들어주는 거죠. 매출이 1년 사이에 36%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영업이익 성장률도 52% 예상을 했습니다. 신규 설비 가동화 효율화 이런 부분이 잘 얹어질 거라고 봤고 환율 수혜도 있는데 예전은 1,400원 가정했는데 이게 실제 1,449원에
이 가격으로 반영을 해야 된대요. 그렇기 때문에 저 좋다라는 얘기였습니다. 4공장은 100% 풀가동되고 있습니다. 작년 3분기부터였고 그리고 작년 연간 매출 성장률이 30% 넘겼는데 견조한 수주장구가 받쳐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램프업 효과가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제 새롭게 공장이나 뭐 생산 시설 이런 부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잘 맞들리면 효율적으로 기름칠되면서 운영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운영 효율이 개선되면서 더 긍정적일 것이라고 봤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좋게 보는 이유에 대해서 보시고요. 목표 주가 231만 원,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JP모건에서 아모레퍼시픽 코스맥스 그리고 한국콜마, LG생활건강을 분석을 했는데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K뷰티, CS2016 이런 현장에서는 굉장히 눈에 띈다라고 하는데 일단 JP모건의 입장이니까 이 부분을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모레퍼시픽 13만 원 중립이고 코스맥스 15만 원 중립이고 한국콜마는 목표 주가를 내렸습니다. 7만 5천 원에서 6만 7천 원으로 중립을 유지했고요. 가장 평가가 못 받은 게 LG생활건강이었는데 비중을 축소했습니다. 이 부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아모레퍼시픽부터 살펴보면 작년 4분기입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전망치 대비해서 좀 낮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왜냐하면 이제 희망퇴직 일회성 비용이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지금 서구권 시장의 성장 둔화 우려가 되고 있고 코스RX 아시죠? 이게 성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중립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보시고요. 코스맥스는 15만 원 중립입니다. 작년 4분기 영업이익 기대치를 15% 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본 바에 의하면 한 400억 원 정도 전망을 했고 국내 공장에 대한 성장 한 자릿수 둔화가 될 것이다라는 예상, 동남아 쪽에서도 경쟁이 좀 심화될 것이다라는 가능성 언급을 했고요. 목표 주가를 7만 5천 원에서 6만 원 단으로 낮춰진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도 중립인데 물론 4분기 작년 실적은 전망치에 부합될 것으로 보이나 국내 쪽 성장은 둔화되면서 해외 법인, 특히나 중국, 미국, 캐나다 이쪽인데요. 적자가 확대될 것이다라는 우려가. 그러니까 다 들어보면 약간 찝찝한 그런 느낌이 있는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LG생활건강 최하위로 봤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비중 축소입니다. 19만 원 얘기했고요. 보면은 이게 이제 전망치가 290억 원이거든요. 근데 작년 4분기 영업이익 30억 원밖에 안 된다. 굉장히 충격적인 수치를 지금 제시를 한 겁니다. 요거 잘 맞아 떨어질 수 있을지 JP보건의 의견도 참고해 보시면서 좀 비교 분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뷰티 부분의 구조 조정은 좀 지속되고 있는데 올해 초 조금 더 될 것 같고요. 올해 2분기 이후에는 수익성이 회복된다고 하니까 약간 좀 룸이 있죠. 이런 부분에서 약간 좀 우려스러운 섞인 흐름들이 K뷰티에는 있고 그걸 JP모건이 생각하고 있다는 점 참고 정도 하시기 바랍니다. 네이버, 카카오도 참 안 갑니다. 주가가 드라마틱하게 못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오늘 하나투자증권과 DB투자증권에서 네이버와 카카오를 각각 분석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매수는 또 유지했고 목표 주가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비교해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목표 주가 33만 원으로 유지하면서 섹터 탑픽은 유지했더라고요. 근데 네이버 이 커머스 사업부의 밸류가 리레이팅 되고 중요한 게 그러니까 밸류가 리레이팅 되는 걸 이제 두 가지 요소로 점검을 한 거예요. 근데 일단 커머스 사업부가 그렇고 그리고 신규 사업 확장 이런 부분. 그러니까 두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밸류 재평가가 가능하다라고 언급을 한 겁니다. 일단 쿠팡 때문에 네이버가 반사이익을 얻을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앞으로 최근에 이제 인터뷰를 해보니까 이 쿠팡 사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전문가들이 투입이 돼서 이제 샅샅이 헤쳐본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용자가 지금 일부 이탈하고 있는데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환경 변화로 실적에 다소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보여줄 것이다라는 부분이었고요. 신규 사업 확장 기대인데 디즈니에서도 네이버 웹툰에 대한 지분을 2% 샀다. 이런 얘기도 또 기사도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신규 사업에 대한 확장 기대감이 있는데 스테이블 코인 대표적으로 그때 두나무 이슈가 있을 때 네이버 주가가 확 튀고 나서 그리고 나서 쭉 빠지면서 지금도
잘 못 가고 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사업이 본격화되면 주가는 다시 갈 것이다라고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클라우드 사업 중요하잖아요. 그쪽에 대한 활성화 이런 부분도 기대를 할 만한 요소이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카카오는 DB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83,000원으로 유지를 했습니다. 근데 카카오도 올해 AI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카나나 인 카카오톡 공개가 예정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베타라고 해서 정식 서비스 출시 전에 뭔가 사용자들에게 보여주는 서비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게 하루 아침이 되면은 일정을 브리핑해주고 그리고 묻지도 않았는데 대화 내용을 딱 분석해서 뭔가 제안하고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런 서비스 지금 대기 중입니다. 톡 개편 이후에 굉장히 서비스 불만이 폭주했잖아요. 그런데 일부 어떤 걸 좀 되돌렸나 봅니다. 친구 탭 리스트 화면 이런 부분을 롤백했다라고 하고요. 어쨌든 이런 잡음은 있지만 사용 시간은 증가하고 있다라는 포인트 이건 자주 언급되더라고요. 작년보다는 최근 27초 이상 늘어났다고 하고 쇼폼이나 챗 GPT 이런 부분에 대한 효과가 반영되고 있다라는 결과 이런 부분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좀 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된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거 이제 본업 쪽에서 성장을 이끌 것이다라는 가능성 언급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목표 주가는 떨어지지 않고 목표 주가 유지한 데는 그 나름의 이유가 있잖아요. 앞으로 좀 잘 오를 수 있을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얘기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의 리포트였네요. 하나증권도 그렇고 코스피 상단 5,600포인트 이쪽에 대해서 지금 잡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올해 상단을. 그런데 코스피 상단이 높아지면 환율은 어떻게 될까?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점검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코스피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코스피 상단 5,650포인트로 제시를 하면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추가 상승률의 20% 정도거든요. 그리고 S&P 500 대비해서는 올 한해 더 괜찮을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국내 주식 복귀 계좌에 대한 관심 있으세요? 해외 주식 많이 하신 분들 과연 국내 주식으로 돌아올까요? 어떤 분석을 봤더니 올해 슈퍼리치는 어떻게 보면은 국내장에 더 투자할 것이다라는 가능성을 언급했더라고요. 그리고 그 안에 코스닥 중소형주에 더 잘 갈 것이라고 생각했다라는데 어쨌든 국내 주식 복귀 계좌 이런 부분이 도입이 되면 해외 주식으로만 쏠렸던 자금이 일부 국내 주식으로 올 거라는 기대감이 있다라는 부분도 언급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단기적으로 하단을 낮출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는데 이유는 주식시장의 수급이 개선이 되고 국민연금 등 전략적으로 환해지 그런 이슈 있잖아요. 정부가 외환시장 좀 안정화시키려고 하고 그래도 비판적인 기사 보면은 여전히 불확실성이 헤매면서 여전히 환율이 높다라는 기사도 오늘 아침에 나오던데 어쨌든 코스피 상단이 높아지면 환율은 비교적 안정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시장의 방향성과 환율의 방향성은 언급해드릴 테니까 이 흐름 잘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